요즘 왜 전화를 안 하니? 자식에게 꼭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전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자식이 먼저 전화한 건 언제였나요? 생각해보면 항상 내가 먼저였던 것 같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잠시 멈춰서 보세요. 이건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이유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안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왜 자식은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부모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는 자식들, 그들은 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평소엔 아무 소식도 없다가 필요한 순간에만 엄마 아빠 부르며 나타나는 모습.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를 공기처럼 여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늘 곁에 있었고 늘 먼저 챙겨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언제든 내 편이니까 내가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둘째, 자신의 삶이 우선입니다. 직장 일이 바빠서, 육아가 힘들어서, 친구 약속이 있어서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바쁘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더 바쁜 시간 속에서도 자식을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셋째, 조건부로 찾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절실할 때만 전화를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목소리도 다정하고 웃음도 많아집니다. 이런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에 가깝습니다. 넷째, 부모는 영원할 거라 착각합니다. 지금 연락 못해도 나중에 하면 되지.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부모를 불편한 존재로 느낍니다. 전화하면 잔소리 듣고 만나면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걱정과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왜 모를까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은 마지막으로 언제 먼저 연락했나요? 혹시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 연락하지 않을 자식은 아닌가요? 부모가 계속 먼저 연락하면 자식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감각해집니다. 관계에서 한쪽만 노력하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불균형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가가면 상대방은 그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요. 처음 며칠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요즘 바쁘게 살고 있어. 그 후로 아들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가끔 집에도 들렀습니다. 부모가 늘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순간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소중함을 느꼈던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고 멀어졌을 때 비로소 그리워한다. 부모가 먼저 거리를 두는 건 사랑을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기다려주는 사람보다 바쁘게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얻기 어려운 것에 더 큰 가치를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궁금해집니다. 엄마는 요즘 뭐 하실까? 아빠는 왜 예전처럼 전화 안 하시지? 미국의 한 가족 심리 연구에서도 부모가 독립적인 삶을 살수록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요리 강습, 서예, 사진 촬영, 악기 연주, 평소 해보고 싶었던 걸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지역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여행을 떠나보세요. 꼭 먼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좋으니 새로운 풍경을 만나보세요. 낯선 곳에서의 경험은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SNS를 활용하세요. 가족 단톡방에 가끔 사진 한 장 올려보세요. 오늘 친구들이랑 카페 갔는데 분위기 좋더라. 요즘 배우는 서예 작품 한번 봐줘. 이런 자연스러운 공유가 자식의 관심을 끌어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여유.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채워줍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늘 기다리고 있는 부모보다 자기 인생을 즐기는 부모를 보면 자식은 오히려 안심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하기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잔소리와 부담스러운 질문 때문입니다. 전화만 하면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냐? 요즘 뭐하고 사냐? 밥은 제때 먹냐? 돈은 모으고 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자식 입장에서는 전화 한 통이 신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대화 경험이 쌓일수록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소통 빈도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부모가 따뜻하고 편안한 대화 상대가 되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먼저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왜 연락 안 했어? 대신 목소리 들으니 정말 반갑다라고 말하세요. 비난이 아닌 반가움을 표현하면 자식은 다음에도 편하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하고 사니? 대신 요즘 재미있는 일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신문이 아니라 가벼운 호기심으로 다가가세요. 너 참 대단하다. 잘하고 있네. 라고 인정해주세요. 자식을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들은 부모에게 더 자주 소식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전화해줘서 고마워. 바쁜데 시간 내줬네. 라고 말하세요. 감사를 표현하면 자식은 부담보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너랑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피드백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엄마 요즘 새로운 거 배우는데 다음에 보여줄게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부모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자식은 더 궁금해합니다. 철학자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보이는 태도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 부모의 말투가 따뜻하면 자식은 다가오고 차갑고 무겁다면 멀어집니다. 대화는 강요가 아니라 초대여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 설정의 중요성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돼서 그것도 못해주나, 자식이 힘든데 어떻게 외면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처럼 여기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몇 달 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어머니는 반가웠지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엄마가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곧 갚을게. 어머니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없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아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이번엔 어려울 것 같구나. 미안하다. 아들은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거절 한 번이 관계를 바꿨습니다.
자식은 비로소 부모도 자기 인생이 있고 무한정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이다.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게 만든다. 부모도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게 됩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부모는 불안해집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릴수록 스트레스는 커지고 오히려 관계는 나빠집니다. 자식이 언제 연락할지는 부모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의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락 오면 반갑고 안 오면 내 할 일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 무관심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긍정적 무관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연락이 없어도 일상을 즐기세요. 자식 생각에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지 마세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다른 관계에도 마음을 나눠보세요. 자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친구, 이웃, 동호회 사람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연락 왔을 때 왜 이제야 전화했냐고 따지지 마세요. 대신 목소리 들으니 좋네. 잘 지냈지? 라고 가볍게 받아주세요. 특별한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하세요. 굳이 매일 안부를 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드세요. SNS로 가끔 소식을 전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요즘 이런 책 읽고 있어. 부담 없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담담하게 내 삶을 살아가세요.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연락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무겁고 부담스러운 전화 대신 가볍고 부담 없는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한 아버지는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왜 연락이 없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오늘 산책하다가 내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공원 지나갔어. 그때 생각나더라.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갔는데 공기가 정말 좋았다. 너도 가끔 나가서 바람 쐬렴. 이런 짧은 메시지를 보낸 후 아버지는 답장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것뿐입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요즘 건강하시죠? 다음 주말에 한번 갈게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비강압적 소통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가볍게 소식을 전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냥 생각나서 보내봐.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진 찍어 보냈어.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표현합니다. 엄마 요즘 새로운 취미 시작했는데 다음에 얘기해 줄게. 자식이 궁금해하도록 유도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그냥 톡 보냈어. 잘 지내지? 답장을 강요하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심리학자 에릭 번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강요받으면 도망가고 자유로우면 다가온다. 자식에게 연락을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가볍고 따뜻한 메시지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자식은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합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직장은 잘 다니냐? 돈은 모으고 있냐? 이런 질문들이 자식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자식도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조언자지 통제자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가 존중받을 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30대 중반인데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매번 전화할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딸의 인생은 딸의 것이다. 내가 정해줄 수 없다. 그 후로 어머니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근황을 가볍게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재미있니? 건강은 잘 챙기고 있고? 시간이 지나자 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연락을 했고 자신의 고민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을 존중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세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으로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세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충고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아들은 벌써 결혼했는데 친구 딸은 좋은 회사 다니는데 이런 말은 상처만 줍니다. 그들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생각까지 주입할 수는 없다. 자식을 존중할 때 그들도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자식에게만 마음을 쏟다 보면 정작 자신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건강은 어떤지, 내 마음은 편한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돌봄의 중요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드세요. 자식 입맛만 맞추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챙기세요. 충분히 쉬세요. 피곤하면 쉬어도 괜찮습니다. 쉬는 것도 능력입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를 만드세요. 자식만이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또래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선물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갖고 싶었던 물건, 가보고 싶었던 곳, 자신을 위한 투자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울 줄 아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다. 부모가 행복하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도 전달됩니다. 억지로 참고 희생하는 부모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 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빠서 그래.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연락하겠지.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연락하지 않는 자식이 나중에 갑자기 연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관계는 습관입니다. 지금의 패턴이 계속 이어질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의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굳어진 행동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자식도 변합니다. 한 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며느리 탓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연락 못하게 하는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만날 뿐 평소에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걸. 그 후로 아버지는 먼저 연락하는 걸 줄이고 자신의 취미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전화가 없으셔서 궁금했어요.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뿐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자식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나부터 변하세요.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달라져야 해. 자식이 먼저 나서야 해. 하지만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건 무한정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인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부모가 먼저 바뀌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미소 지으면 상대도 미소 짓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서로 나를 세웠고 만나면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변하길 바랐습니다. 딸이 좀 더 이해심이 있었으면, 딸이 좀 더 배려해줬으면.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담사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어머니부터 바뀌어 보세요. 어머니는 자신의 말투를 바꿨습니다. 비난하는 대신 공감하려 노력했고 강요하는 대신 존중하려 애썼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후 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부드러워졌고 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치료 전문가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시스템 전체가 변한다. 자식의 변화를 요구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먼저 변하세요. 내 말투, 내 태도, 내 마음가짐. 그것이 관계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연락이 없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세요. 연락이 뜸하다고 해서 자식의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서투를 뿐입니다. 요즘 세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아도, 명절마다 찾아뵙지 않아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애착 표현의 세대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각 세대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가 명절에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가 봐. 하지만 손자는 대신 매주 할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시면 건강에 좋대요. 할머니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손자의 사랑 표현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손자는 자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작가 게리 체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 선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식의 사랑 표현이 내 기대와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되 비난하지 마세요. 연락이 없어서 서운한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연락 안 하냐? 너는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고 더 멀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 참 반갑구나. 가끔은 내 생각이 나서 그리웠어.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 전달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이해해. 바쁘다는 거 알아. 하지만 가끔은 내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그게 다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그리움을 느꼈고 그 후로 조금씩 연락 횟수가 늘었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 마셜 로젠버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다.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도 마세요. 담담하게 진심으로 전하면 자식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함께한 추억을 가끔 떠올려 주세요. 자식이 어렸을 때의 기억,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 추억을 가끔 자연스럽게 나눠보세요. 오늘 이 노래 들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 노래 부르던 게 생각나더라. 그때 참 귀여웠는데. 오늘 지나가다 우리가 자주 가던 빵집을 봤어. 넌 거기 크림빵을 정말 좋아했지. 이런 가벼운 추억 공유는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긍정적 회상 효과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현재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한 어머니는 가끔 딸에게 어렸을 때 사진을 보냈습니다. 오늘 사진 정리하다가 이거 나왔네. 넌 이때 정말 천사 같았어. 딸은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고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때 어디 갔었죠? 저도 기억나요. 추억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과거의 좋은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면 자식은 부모와의 시간이 소중했음을 다시 느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변했네. 이런 식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좋았던 기억 그 자체를 나누는 겁니다. 비난이 아니라 그리움으로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자식이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부담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부모의 외로움, 행복, 삶의 의미가 오직 자식에게만 달려 있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딸에게 매일 전화했습니다. 외롭다고, 심심하다고, 목소리라도 들어야겠다고. 처음엔 딸도 받아줬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상담사는 어머니에게 조언했습니다. 딸 말고 어머니만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어머니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림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딸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로 딸이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그림 잘 그리세요?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 자기 자신과 친해진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식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최적의 거리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가까우면 답답하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가 가장 건강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 몸을 붙여 따뜻함을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 떨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밀착되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 후 독립했지만 아버지는 매주 찾아갔습니다. 아들 부부의 생활에 이것저것 간섭하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효자처럼 받아들이던 아들도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자주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버지는 섭섭했지만 아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방문 횟수를 줄이고 대신 전화로 가볍게 안부만 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아들이 먼저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밥 먹어요. 가족 심리학자 머레이 보에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가족은 친밀함과 독립성의 균형을 이룬다.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그리움을 만듭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집니다. 옆집 아들은 매주 부모님께 용돈도 드린다는데, 친구 딸은 해외여행도 자주 모시고 간다는데, 이런 말은 자식에게 상처만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교의 독성이라고 부릅니다. 비교는 상대를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고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한 어머니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와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넌 민수처럼 못하니? 민수는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드린다던데.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엄마는 항상 남과 비교만 하시네요. 그 후로 아들은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걸 더욱 꺼리게 됐습니다. 작가 테오도르 루스벨트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이다. 남의 자식은 밖에서 보이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들의 속사정은 모릅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게 자식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자식이 작은 일이라도 해줬을 때 감사를 표현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전화해줘서 고마워.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심리학에서는 감사 표현이 관계를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감사받는 사람은 더 많은 선행을 하고 싶어집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명절에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내 얼굴 보니까 아빠가 행복하다.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빠짐없이 찾아갔습니다. 반대로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오냐? 명절 때만 생각나냐?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심리학자 존 칸맨은 말했습니다.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 1일 때 관계가 가장 건강하다. 비난보다 감사를, 불평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만나는 게 즐거워집니다. 완벽한 자식을 기대하지 마세요. 모든 부모는 자식이 완벽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도 실수하고 부족하고 때론 서툽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조건이나 행동과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한 어머니는 딸이 이혼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혼을 해?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를 다니니? 딸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 위로가 아니라 비난을 들었으니까요. 반대로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아들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고 아버지에게 더 자주 의지하고 싶어졌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 자식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쁘거나 서툴거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식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표현이 서툴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걸요. 늘 기다리느라 외롭고 서운했던 시간들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대신 오늘 하루 당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고 산책을 나가도 좋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좋습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잊지 마세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먼저 행복해지세요. 그러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 행복을 찾아올 것입니다. 부모가 평온하고 만족스러울 때 자식도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온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